태극신검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합체 속에서 공존하며 서로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본의 종류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의 생산과 상품의 유통에 참여하는 자본과 금융자본과 같이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심동의 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자본과 그렇지 않은 자본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유통에 참여하는 자본 역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자본이죠. 현 시대에서는. 왜 그런가요? 직접 생산하는 자본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자본을 반드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나 판매를 직접 해야 되죠. 원료를 구매해야 될 것이고 완성된 제품을 팔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대행한다는 것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질을 지닌 경영이라는 활동이 필요하고 조직체를 구성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는 심동의 분업화 과정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렇죠. 즉 화폐나 기타의 작업수단들과 결합한 심동의 분화된 형태가 합체형에서 나타나는데, 대기업의 기업 소유자의 경우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경영의 일부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투자 결정만 하는 경우, 이 역시 심동의 분업화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규모가 크시면 분업화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합체형의 교환 메커니즘에서 전개되는 소비 형태를 살펴보겠는데, 자본도 살펴봤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자본을 살펴봤죠. 그런 자본들이 어떻게 엮이면서 소비하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계산 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축적은 고려하지 않는 관계로 보존하는 가치 외에는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며,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 가격에 간직된 자본의 가치 측면에서의 기술적 구성은 5대1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래요. 이윤율 역시 16.66%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가격이 가치와 일치한다는 전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환 메커니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는 거죠. 일정 기간 세계 내 작업 도구를 생산하는 자본이 생산한 상품에 간직된 가치의 총합, 가정에 따라서 그래요. 보는 거죠. 그 작업수당 5,250만원, 일정 기간에 상품을 다 팔면 그 상품은 이렇게 분리된다. 그것으로 얻은 소득은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업수당 5,250만원 플러스 활동 지출의 가치 1,050만원, 이게 5대1이라는 거죠. 기술적 구성은. 그래요. 일정 기간 세계 내 원료를 채취하는 자본이 생산한 상품에 간직되는 가치의 종합,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이제 쭉 나름대로 가정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 개인적 소비를 생산한 자본, 그다음에 활동 자본이 이전한 가치 종합, 또 상업 자본도 나오고 금융 자본도 나오고 기타 자본도 나오죠. 작업수단을 제공한 자본 나오죠.
다 소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공한 상품들이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어떻게 다 소비가 되느냐 봐야 되겠죠. 같이 실현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산된 상품을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상품의 가치 내에 간직된 활동 지출의 대가 및 이유는 모두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의 구매에 사용되게 되고 축적이 없으니까 이 값은 개인적 소비수단을 모두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 소비수단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5천만원 더하기 4천만원 더하기 1천만원 7천만원 되죠. 7천만원치 상품을 누군가 다 소비해줘야 되죠. 임금을 받은 이, 또 이윤을 얻은 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소비하는 게 7천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100만원이죠. 똑같죠. 4,200만원, 5,200만, 6,200만원, 6,400만원, 6,600만원, 6,800만원, 7천만원. 그래요. 다 소비가 됐죠. 개인적 소비 수단을 생산한 자본의 상품들은 다 소비가 됐어요. 그래요. 위에서 제시한 활동 지출 가치와 이윤을 모두 합하면 7천만원이 도출되므로 우선 개인적 소비 수단은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수단의 가치는 원료나 작업도구의 구매에 사용되는데 우선 작업도구를 생산하는 자본과 원료를 채취하는 자본의 총상품 가치는 1억 4,700만원이 되고 이 두 자본 이외의 자본들이 작업수단 구매에 투자하는 가치는 작업수단을 생산하지 않는 자본의 작업수단에 투자된 가치를 모두 합하면 되므로 7천만원이 되고 이것을 1억 4,700만원에서 공제하면 7,7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요. 이걸 더하면 5,300만원 6,300만원 7,350만원이 되죠. 작업수단이죠. 작업도구는 원래도 작업수단이죠. 그래요. 7,350만원이니까 곱하기 1을 하면 1억 4,700만원이 되죠. 이게 다 소비가 돼야 되죠. 다른 자본에도 다 작업수단이 있죠. 다 더해서 빼면 되죠. 500만원, 500만원, 5천만원, 500만원, 5,500만원, 6천만원, 6,500만, 7천만원이죠. 그럼 7,700만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이. 남아있는 7,700만원에 해당되는 작업수단의 구매자는 위에서 제시한 합체 형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합체 형태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작업수단을 생산하는 자본들이 한 자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자본이 있겠죠. 작업수단은 한 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작업수단을 생산하는 한 업체 역시 작업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4개 업체에서 원료 채취와 작업도구를 생산하는데 동일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4개의 업체는 각각 1,925만원의 상품이 현재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7,700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되죠. A 업체가 B 업체로부터 필요한 작업수단을 구매하고 그럼 B 업체 상품은 다 팔렸죠. 1,925만원을 지불하며 B 업체가 C 업체로부터 필요한 작업수단을 획득하고 1,925만원을 지불하고 그 C 업체는 1,925만원을 팔았죠. B 업체는 A로부터 얻은 1,925만원으로 지급했겠죠. C 업체가 D 업체로부터 필요한 작업수단을 획득하고 1,925만원을 지불하고 C는 D에게 구매하고 또 B에게서 얻은 현금을 지불했죠. D 업체가 A 업체로부터 필요한 작업수단을 획득하고 1,925만원을 지불하면 D 업체는 A로부터 구매를 하고 또 1,925만원을 지급하죠. C로부터 얻은 현금을
재고로 있는 7,700만 원은 교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옵션 어떤가요? 비록 업체에 작업수단을 구매하고 지급을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결국은 D업체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요. 7,700만 원은 모조리 다 소비가 된 것이죠. 그렇게 돼요. 개인적 소비 수단과 작업 수단의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처럼 완벽하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품은 가치대로 거래되지 않고 가치로부터 분리된 가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가격이 경쟁력의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마르크스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간과 결합된 노동, 즉 노동 지출로 가격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 지출은 가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니 가격의 형성 원리를 그들은 완전히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경쟁력의 핵심 개념들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격의 섭리를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3급질의 토지가 경작되면 2급질의 토지에서 즉각 시대가 발생하며 그것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의 차이의 규제를 받는다. 그 다음 읽어봐야 되겠죠. 토지를 통해서 토지와 토지 생산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요? 이 속에 가격의 결정 원리가 간직되어 있다. 이걸 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1급 토지 시대는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1급 토지와 2급 토지가 주어진 양의 자본과 노동으로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차이만큼 1급 토지 시대는 언제나 2급 토지의 그것보다 높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급질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요. 얻을 게 없으니 그렇죠. 3급질의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2급보다 질이 안 좋죠. 경작되기 시작하면 2급질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작되지 않던 토지가 경작이 되면. 그래요. 그러면 1급 토지는 더 큰 지대가 생기겠죠. 보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그 나라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더 낮은 질의 토지에까지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비옥한 모든 토지에서 지대는 상승할 것이다. 토지를 자본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요. 그리하여 1급, 2급, 3급 토지가 동일량의 자본과 노동을 고용해 각각 100쿼터, 90쿼터, 80쿼터의 순생산물을 상술한다고 하자. 인구에 비해 비옥한 토지가 풍부하고 따라서 1급지만 경작할 필요가 있는 신생국에서는 순생산물 전부가 경작자의 것이 될 것이며 순생산물 전부가 그가 전대한 자재의 이윤이 될 것이다. 인구가 크게 증가해 노동자 부양에 필요한 것을 제하고 난 뒤 얻는 것이 90쿼터밖에 안 되는 2급지를 경작해야 하게 되면 그래요. 곧바로 1급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동일한 노동 동원을 했을 때 2급지에서는 100쿼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급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10쿼터의 가치가 회수되지 않으면 농업자본에 대해 더 두 개의 유인율이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 사회 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든 어떤 다른 사람이든 1급지를 경작하면 이 식권자는 똑같이 지대가 된다. 왜냐하면 2급지 경작자는 1급지를 경작해 식권자를 지대로 지불하든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2급지를 계속 경작하든 자신의 자본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2급지에 있던 이가 이제 1급지를 1급지로 옮기려고 해요. 2급지 경작자가. 그러면 그 지대를 지불하게 되겠죠.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1급지를 소유한 이가 경작하게 하지 않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3급지가 경작에 들어가면 2급지 지대는 10쿼터 또는 10쿼터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1급지 지대는 20쿼터로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3급지 경작자는 1급지 지대로 20쿼터를 지불하든 2급지 지대로 10쿼터를 지불하든 지대를 전혀 내지 않고 3급지를 경작하든 동일한 이윤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생산성이 다른 자본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생산성이 없던 자본, 생산이 중단된 자본이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의 자본은 어떤가요? 더 큰 이유는 없겠죠. 그런 것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의 변동 원리를 이해하는 논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격 원리가 간직되어 있느냐, 이제 그걸 추적해 보는 거죠. 물론 몇 가지 모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자본으로 대치시키고 지대의 변동을 가격의 변동과 연계시켜 이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면 가격의 변동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교환 메커니즘 상에서 가격의 이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의 편을 위해 교환 메커니즘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가치가 가격과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불균형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석유 생산이 200만원 가치에 해당되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만약 위에서 제시하는 A 업체가 석유를 생산하였다면 그래요. 4,375만원의 가치가 균형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데, 그렇죠. 17,500 나누기 4는 4,375만원이죠. 3,675만원이 아니죠. 틀려서 바꿨죠. 4,575만원의 가치가 생산되었으므로 200만원 초과 공급됐죠. 더 많은 활동이 그래요. 부여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는. 근데 수요자는 어떤가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375만원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 업체가 모두 판매하고자 한다면 4,575만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석유를 3,750만원에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내 특정 상품에 형성되는 수요량은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가치에서 4.37%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어야 합니다. 가치와 가격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요 금액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량과 수요 금액. 하지만 이는 수학적인 계산일 따름이고 초과된 석유량을 구매자들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경우라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건데,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라면 또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겠죠.
하는 업체라고 가정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으나 다수의 업체들일 경우 생산 비용이나 이윤율 등 업체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형성 원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격을 낮추더라도 100만 원만 소비된다면 A 업체는 100만 원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더욱 낮추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환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을 낮추더라도 100만 원에 같이 해당되는 소비가 팔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제1순환에서 100만 원이 재고가 쌓이고 제2순환에서 200만 원이 쌓이고 순환할 때마다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는 다른 원료를 채취하는 자본과 다른 원료를 가공하는 자본이 양측 생산을 하여 쌓인 재고가 교환 가능해지고 추가적인 석유량의 소비가 가능해질 때까지 불균형이 지속됩니다. 그래요. 다른 자본에서 생산할 필요가 생길 때 추가적인 생산량을 그때서야 그리고 다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전체 수요를 초과해 버리면 이 역시 재고가 쌓이게 돼요. 가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환 메커니즘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균형 있게 성장하더라도 전체 다양한 종류의 상품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해 버려요. 소비되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물론 이는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경우이고 A 업체의 생산량이 인위적인 것이건 자연적인 것이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면 생산량을 줄이겠죠. 비용이 감당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생산량은 줄일 수밖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간 이처럼 끝없는 불균형 속에서 가격은 가치로부터 이탈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하면서 교환 메커니즘을 실현된다고 하겠습니다. 불균형 속에서의 가격 변동 역시 가격 변동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격 변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다음 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카도가 말한 견해와 결합해서 가격을 설명하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태열감화 정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관계와 리계를 가리키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관계와 리계가 안에서 합쳐지면 유차 이 대약산 이로 말미암아 큰 약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큰 약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약이 생겨 1점 원성 미명 한 점의 어떤가는 본성이 이제 조금씩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요. 관계와 리계가 합쳐진다. 인간이 마음과 어떤가는 신이 안에서 합쳐지는 걸 가리키죠. 마음에서 인간이 마음에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서 대약이 생긴다. 약은 얼로 볼 수 있고 대약은 어떤가는 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이 나타난다.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게 된다.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어떤가는 본성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 미약하게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는 본성. 그래요. 을이 나타나고 을이 커나가는 걸 가리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제, 곰보. 그러면 뱃속에 감추어져 있던 배는 이제 곤으로 불리죠. 땅으로 상징되는 뱃속에 감추어져 있던 땅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상징적 표현이죠. 마음을 간주하고 내관하고 있는 거라 했죠. 마음을 간주하고 있는 거. 육체 배가 아니죠. 광투렴이
뱃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래요. 빛이 휘장을 꿰뚫는다. 광투렴이 무슨 말이냐? 다상적 표현이죠. 배는 뭔가요? 땅으로 표시되는 배. 의식에는 얼과 넋이 있다 했죠. 어리변에서 의식이 되고, 그러한 의식이 넋을 이제 끌어들이죠. 그리고 넋을 만나면서 인간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는 얼과 넋이 다 있는 거죠. 그래요. 대학이 생기면 그래요. 어떤가 하는 신이 강림하여 어리작용이 일어나면 그래요. 순정 그 빛이 이제 휘장을 꿰뚫고 지나간다. 순정 절진, 순청 절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맑아지면서 티끌을 발살시킨다. 티끌을 끊게 된다.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죠. 식주 기령. 그리 되면 숨이 머물면서 기가 편해진다. 숨이 머물다. 뭘까? 여기서 숨은 어를 가리키겠죠. 머물면서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기가 편안해진다. 기는 의식을 가리키겠죠. 의식은 그래요. 편안해진다. 넋의 작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넋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걸 가리키죠. 편안해진다 이 말은. 다상징적 표현이죠. 지존 공명. 그리하여 그치게 되면서 텅 비고 밝아진 상태가 된다. 텅 비고 밝아진 상태. 한없이 크고 한없이 진리와 진실을 간직한 어떤 신의 마음을 간직한 말이죠. 어떤 신의 마음에 머무르게 된다. 시위천지심. 그와 같은 상태를 하늘과 땅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쳐진 마음, 그것을 천지심이라고 한다. 천은 어떤 간의 신을 뜻하는 것이고, 지는 천심은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고, 지심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합쳐진다. 주지 만화. 그래요. 모든 변화를 주관하게 된다. 어떤 간의 신의 마음 속에서 모든 세상이 생겨나고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죠. 어떤 간의 신이 주관하죠. 어떤 간의 신의 마음 합쳐져서 어떤 간의 신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발. 기령식주. 기가 편안해지고 의식이 편안해진다. 넋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식주. 숨이 머무르게 되면, 어리 머무르게 되면 기지 복생, 기틀이 회복되어 살아난다. 기틀은 무엇이냐? 어떤 가는 신이겠죠. 소위 활발 살아나서 이제 성노가 넘치게 된다. 즉속 소위 활자시야. 곧 이것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래요. 의리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가는 신을 강림시키면 성노감이 넘치게 된다. 그러한 시기를 이제 살아나는 자시라고 부른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첨부해서 보겠습니다. 물음. 어떤 간의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합쳐지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합쳐지면 어떤 간의 신이 강림하여 인간의 의식에 감춰져 있던 의리 점점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리 살아나면 넋이 그치고 의식이 어떤 간의 신과 같아져.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결국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의 마음은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니
그 속에 세상과 세상의 모든 조화가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묻죠. 이제 동안 쭉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대는 말귀를 알아들으니 도통한 모양이군. 인간은 평생 넛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쉽지. 짐승도 그러하니 그러한 인간은 평생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죽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죽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고로 얼이 살아가기 시작하여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는 시간은 살아나는 시간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천지 비일월 불량. 하늘과 땅이 없으면 해와 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진적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도 없습니다. 이 말이죠. 1월 태장. 해와 달이 물러나 사라지면 즉 천지 혼돈, 하늘과 땅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대혼돈에 빠지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신여기약, 신이 기와 합쳐지면 그러니까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마음에 강림하면 인간의 의식이 강림하면 기결 신은 기에 인간의 의식에 신이 맺히며 엉기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 강림하게 된다 이 말이죠. 즉 감리교시부 강교와 리기의 합쳐짐,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합쳐짐은 이것이 아닙니까? 다발 감리교 부지 불각지지. 관계와 리기에 합쳐지는 것은 알 수 없는 인식이 불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은 이 운식 미상소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숨쉬는 일에 있어서 그대는 작은 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숨은 생각을 가리키겠죠. 작은 생각, 가는 생각 이런 것은 어떤가는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생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천지도무시 부전이 하늘의 이치는 그래요. 변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지만 묘제 불기이야. 묘함은 그래요. 특별한 기한 없이 합쳐지는 것에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쳐지는데 특별한 기함은 없지만 비유심위지. 그래요. 갑자기 합쳐진다. 기한 없이.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하다. 억지로 합치려고 한다 해서 합쳐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생사고 제천 상과 죽음은 하늘에 달리거늘 천심유심이야. 하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그대의 마음과 어찌 같겠는가. 한번 참떠서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이 없으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도 없을 것이고 의식으로 변한 얼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없는 것이니 어떤가는 신이 강립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의식이 생겨나는 일은 곧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마음이 합쳐지는 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꼬루가 아니냐.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합쳐지는 것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어리장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러한 이의 마음이 곧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마음의 파편이고 마음은 생각은
생각의 벽돌로 이루어진 시것 같다. 그대가 어떤 가능성을 강림시켰다면 어떤 가능성과 통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가능성과 같이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을 따름이고 여전히 녹두리만 쫑알될 것이다. 고로 그대의 마음이 어떤 가능성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장기간 어리장을 일으켜 어떤 가능성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